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단편소설 능바오 여인입니다. 지은이는 홍상화, 펴낸 곳은 한국문학사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문학사의 작은 책 시리즈 두 번째인 우리들의 두 여인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퇴직한 부부가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능바오 여인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능바오 여인 홍상화 1. 성환 씨는 러시아어로 복잡한 시내 한복판을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로 지나고 있었다. 오늘도 출근하는 며느리를 태우고 가는 중이었다. 애미야, 애비한테 내 직장 문제에 대해 얘기 들었니? 그는 운전석 옆에 앉은 며느리에게 말했다. 성환 씨의 직장 문제란 어제 저녁에 아들이 제안한 건물 야간 경비직 자리였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힐끔 보고는 시선을 손에 들고 있던 수첩으로 다시 옮겼다. 자세한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며느리가 수첩에 시선을 둔 채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직장 출근길에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졌다. 며느리의 직장 출근길이라고는 했지만 뭐 직장이랄 것도 없었다. 30대 중반에 들어선 아들이 6개월 전 지난 5년간 운영하던 하청 사업에 실패한 후 경제적으로 가족을 돕고자 보험회사 주부 영업사원으로 나선 것이었다. 애비 회사 근처 빌딩에 야간 경비직 자리가 나왔다는구나. 월급도 괜찮고 근무 중 별로 간섭받을 일도 없고 치안도 아주 좋고 밤잠 없는 노인에게는 건강하다면 안성맞춤이라더라. 그리고 15평짜리 서민 아파트도 무료로 빌려준다는구나. 성환 씨는 특히 아파트를 강조하면서 며느리의 의사를 슬쩍 떠보았다. 소일하는 데는 좋으시겠지만 야간이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것만 괜찮으시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아버님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수첩에다 뭔가 메모를 하면서 말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바람에 성환 씨는 자신도 모르게 급정거를 했다. 며느리가 놀란 듯 그에게 힐끗 곱지 않은 시선을 주는 것 같았다. 성환 씨는 며느리의 그런 시선을 느꼈지만 앞만 보면서 모른 채 했다. 애비 일은 요새 어떻대? 신호등이 바뀌자 엑셀러라이터를 밟으며 성환 씨가 물었다. 친구가 하는 자동차 부품 판매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신통차는가 봐요. 애미가 하는 보험은 잘 되지? 별로예요. 반년 동안 했더니 도와줄 수 있는 주위 사람은 대개 다 도와준 것 같아요. 능바우 어르신네들은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며느리가 성환 씨의 고향 친구들을 들먹였다. 능바우는 경북 상주에서 20리쯤 떨어진 창녕성 씨의 집성촌으로 며느리가 말한 능바우 어르신네란 성환 씨의 고향 친척들을 의미했다. 집성촌이다 보니 한 다리 건너 다 친척이고 또 나이 또래가 비슷한 축끼리는 친구로 지냈다. 지금은 나이 들고 보니 오히려 친구라는 쪽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성환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내가 얼마 전부터 고향 친구들에게 보험 부탁을 해 며느리를 도와주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채근하고 있던 터여서 능바우 친척들의 건강을 묻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다들 건강하지.
오늘 먹골댁 아재에 막내딸 혼사가 있는 거 알고 있지? 나는 식장에는 못 가고 저녁에 모이는 혼사댁에는 가는데 거기서 다 만날 수 있을 거다. 한번 보험 얘기를 해보지. 성환 씨가 머뭇거리며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로부터 금세 반응이 왔다. 차에 올라타고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에게 시선을 보냈다. 나이가 들면 보험처럼 안전한 것이 없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괜찮고 20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보험금에 이자도 붙고 돌아가시면 후손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지요. 시골에 있는 땅을 후손에게 남기면 뭐해요? 요새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나요? 다른 사람 시켜서 농사 지으면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빠르게 얘기하며 활기를 더해갔다. 며느리의 말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던 성환 씨는 그 호들갑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며느리가 혹시 고향 친척들 모임에서도 저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할까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버님께서 도만석 장관님을 오늘 만나시기로 하셨다던데요. 그래,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나하곤 고등학교 동기인데 장관직을 그만둔 지 벌써 4년이나 지났고 지금은 제3당 부총재직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별로 힘이 없나 보더라.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성환 씨는 도만석이 며느리 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 영 자신이 없었다. 지난해 말 동기 송년회에서 잠깐 얼굴을 대한 후 만난 적이 없으니 벌써 9개월째 못 본 셈이었다. 재무부 관료 출신인 도만석이 은행장직과 재무부 장관직을 거치는 동안 성환 씨가 그에게 한 번도 청탁한 적이 없었고 도만석이 재무부 장관직을 끝으로 관료 생활을 끝내고 정계에 투신한 이후 서너 번 그의 부탁으로 돈 세탁을 해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소 위안이 되었다. 큰 액수의 수표를 여러 장으로 나누고 은행 고객의 이름을 빌려 현금으로 여러 차례 바꾸는 돈 세탁은 은행 지점장으로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님, 먹골댁 아재의 딸 혼사에 저희는 가지 않아도 돼요? 공휴일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안 가도 돼. 내 시어머니가 가기로 했다. 나는 도장관이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해서 못 가고. 그럼 축의금이라도 전해야지요. 내 시어머니가 너희들 이름으로 이미 준비했다. 축의금 얘기가 나오자 성환 씨의 가슴속은 서글픔으로 뭉클거렸다. 가까운 친척들의 혼사가 있을 때면 아내를 다그쳐 자식 부부에게 알려주도록 했으나 혼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언제 한번 자기들이 축의금을 준비해 전해준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환 씨는 아들 이름으로 축의금을 내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다. 아들 체면을 지키려고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축의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게 했다. 그런데도 젊은 애들이니까 나이 들면 괜찮으려니 자위하며 아들 부부에게 큰 불만은 품지 않았다. 어젯밤 아들이 자기에게 야간 경비직을 맡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네 시어머니 말이야. 며느리가 그에게 의아해하는 시선을 보냈다. 네 시어머니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무슨 얘기요? 내 직장에 관한 얘기 말이야.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네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여자야. 내가 은행 퇴직할 때 말이다. 은행에서는
검사역으로 1년 동안 일은 없어도 그냥 사무실에 나와 소일하라고 했는데 네 시어머니가 체면 없는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두었다. 저는 얘기 안 했지만 애비가 이틀 전인가 무슨 얘긴가는 하는 것 같던데요. 뭐라고? 성환 씨가 깜짝 놀라 다시 물었다. 근데 아버님 경비직 취직건인지 어떤 건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아내의 특징을 한 가지 들라면 그것은 한결같은 밝은 표정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아내가 그러고 보니 이틀 전 저녁부터 별 이유 없이 말수가 줄어들고 왠지 모르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음이 상기되었다. 성환 씨는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그런 경솔한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다. 아버님, 너무 심려 마세요. 그이도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들이 야간 경비직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음을 시아버지가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했다. 내 건강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애비가 걱정 안 해도 괜찮아. 성환 씨는 며느리의 시선을 외면한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잠시 후 어느 건물 앞에서 며느리가 내리고 차문을 닫자 성환 씨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성환 씨는 가슴이 답답해왔다. 자식이 어머니를 그렇게 모를 수 있나? 경비직? 그것도 야간 경비직? 아내가 알았으면 아무리 유순한 성미더라도 까무러칠 일이었다. 수년 전 성환 씨가 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 지점장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면 아내는 화술이나 품위 면에서 단연 다른 부인들을 압도했으며 주무부서의 장으로 있을 때도 행원들이 자기보다 아내를 존경하는 느낌을 받곤 했었다. 은행에 취직했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성환 씨가 아내와 캠퍼스 커플로 맺어졌을 때 여자 쪽에서 크게 믿지는 혼사라고 주위에서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아내는 조선시대 알아주는 대갓집 자손이라는 집안 배경과 남녀공학 대학의 심리학과 최우수 학생이라는 조건을 갖췄지만 은행원의 아내로서는 남편의 직장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성환 씨가 해외 지점에 근무할 때 담당 중역이 현지를 방문하자 어떤 직원의 부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인삼 꿀차를 타가지고 보온병에 넣어서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들라고 호텔방을 찾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성환 씨의 아내는 그런 일을 할 의향이 없었고 성환 씨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의사도 없었다. 성환 씨는 그때 일을 회상하자 입안이 씁쓸해졌다. 그 당시 매일 새벽 호텔방으로 인삼꿀차를 가져다 준 그 여자의 남편은 현재 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자기는 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하여 아침마다 보험회사 주부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며느리를 차로 출근시켜주는 처지가 됐고 하물며 자식으로부터 야간 경비직을 맡으라고 은근히 강요당하는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환 씨는 아내를 탓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2. 성환 씨의 부인 심여사는 남편의 고향 친구이면서 일가인 성백준 씨의 막내딸 결혼식장이 가까워 오자 남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인생의 말년에 건물 경비원이 된다면, 그것도 야간 경비원이 된다면 고향 친구들을 만날 면목이 없을 것 같다고 남편이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래도 남편은 그 나이 또래 능바우 출신으로 서울의 인류대학에 들어간
서너 명 중 한 사람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한때 능바우 어른들의 자랑거리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남편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거기다가 일생 동안 저축했던 돈을 주저없이 아들의 사업 미천으로 대주고 사업에 실패한 아들에게 통사정을 하다시피 해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게 한 남편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지도 모른다. 이제는 오히려 아들 부부가 그런 자신을 반평생 살아온 아파트에서 내쫓는다고 남편이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 여사는 답답한 마음을 지그시 누르며 예식장 건물에 들어섰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처럼 매 시간 여러 곳에서 동시에 10여 쌍의 신혼부부를 배출하는 서민 예식장이었다. 일제시대 일본 대학에 유학을 보낼 만한 분홍의 집안이었지만 선대의 사상운동으로 일시에 몰락하는 바람에 그 아들인 혼주는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처지였어도 그의 혼사는 전통 선비 집안의 품위를 지키고 있었다. 축하하러 모인 능바우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흥에 들떠있는 듯이 보였다. 한 학년 아래인 혼주 성백준 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축의금 봉투 2개를 접수대에 낸 후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바우의 촐로에서부터 비극의 중심이나 그 옆자리에 항상 존재했던 이미 노년에 접어든 능바우 여인들까지 친척의 혼사가 갑자기 그들 모두에게 험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웃음을 되찾아준 듯 했다. 그것이 능바우 여인들의 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남편이 연애 시절 막걸리 잔을 앞에 두고 해준 적이 있는 이야기, 알고도 모른 채 하는 능바우 여인들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지혜가 가난에 찌든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의 길을 죽이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능바우의 해가 진 들판을 스쳐갈 때면 남편의 나이 또래의 마을 소년들은 따끈한 온돌방을 찾아 나섰다. 주로 머슴들이 쓰던 흙 위에 돗자리만 깔린 토방에서 그들 소년들은 화투를 쳐 성냥 따먹기를 하거나 저녁에 마을 외곽에 있는 타성이 사는 묵집에서 묵내기를 하곤 했다. 그런데 묵을 살 돈이 그들에게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내기해진 소년이 묵값을 장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한밤중 소년의 집 광 한쪽 벽에 뚫린 통풍용 쪽문으로 어머니 몰래 기어들어가 콩이든 파치든 곶감이든 보리든 쌀이든 한 바가지만 훔쳐가지고 나와 묵집에 가져다 주면 되었다. 그래서 길고도 잔인한 보릿고개가 찾아오면 나물죽 한 사발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현실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덜 미안해했고 아들은 불만을 덜 품게 되었다. 비록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중학생 아들에게 나물죽 한 사발을 먹이고 20리 등굣길을 보내는 어머니의 아픔을 달래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한 능바우 여인들의 지혜는 그들의 남편에게도 슬기롭게 적용되었다. 젊은 여자와 도시 여자에게 주책 없이 마음을 빼앗긴 남편이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그들의 지혜 속에서 젊음이 힘을 잃고 돈이 떨어지면 가장의 품위를 잃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었다. 남자를 완전히 망치고 그것도 모자라 그 가족 모두를 망치기 전에는 결코 돌려보내지 않는 이데올로기라는 요구를 제외한다면 심 여사는 예식장에 오기 전까지의 우울함에서 성큼 빠져나와 흐뭇함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대모님, 지금 오셨습니까? 심 여사는 소리나는 곳에 시선을 보냈다. 나이는 서너 살 아래지만 자신보다 2학년이 낮은 종손의 부인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해왔다.
그래, 오랜만이네. 바깥에서 하는 사업은 잘 되지? 종손이 하는 치킨집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구멍가게를. 자영업이 얼마나 좋아. 정년퇴직도 없고. 그렇게 말하며 심여사는 손 아래 종손 부인의 두 손을 맞잡았다. 심여사는 그녀를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영남지방에서는 종손 벼슬보다 더 높은 벼슬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말이 종손이지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처지에 있었다. 능바우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하거나 종손을 도와줄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능바우 출신으로 종손을 도와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남편 정도가 사회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인류대학과 은행직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능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었다. 그만큼 능바우 출신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드물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성산문과 같은 고매한 인격으로 역사에 기록된 선비를 선연으로 모시는 능바우 남자들은 출세한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들은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는데 탁월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고 난 후면 그들은 풍류를 즐겨 읊었던 선연들을 모범 삼아 특히 술을 즐겼으며 낚시나 바둑 등 잡기를 좋아했고 고개를 숙이기 싫어했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기를 싫어했고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기 싫어했고 때로는 술에 도움을 얻어 큰소리치기를 좋아했다. 결국 그들은 사회적 출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었다. 예식 시간이 되어 심여사는 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앞쪽 가운데 통로 쪽 예식단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남편의 오랜 고향 친구이자 친척의 막내딸이 사랑하는 짝을 찾아 부부로 맺어지는 순간을 보는 귀한 장면을 그녀는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주례가 사회자에 의해 소개되었다. 주례는 신부가 재직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 사회자는 교장 선생님이 오늘 마침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휴일인데도 기꺼이 주례를 맡아주셨다는 말을 덧붙였다. 주례의 지시에 따라 신랑 신부의 맞절이 있었고 혼인 서약이 끝나자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심여사는 주례사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근래 몇 년 동안 들어본 주례사 중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음식 투정을 하지 말고 아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하고 항상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부분이 심여사의 마음에 쏙 들었다. 남편의 돈과 아내의 음식은 절묘한 메타포로 들렸다. 공허한 미사역으로 가득한 그 흔해 빠진 주례사와는 달랐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러한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심여사는 의구심이 들었다. 다음으로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 순서였다. 초등학생 남녀 16명이 하객을 향해 두 줄로 섰다. 사회자가 신부 담임반 학생들이라며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양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학생들의 축가가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 어려운 교장 선생님의 시선을 받으며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부르는 학생들의 노래는 금방 멎어버릴 것처럼 위태로웠다. 심여사는 아슬아슬한 마음에서 시선을 신부에게로 보냈다. 고개를 숙인 채 짓고 있는 신부의 미소 속에는 가까운 사람 모두에게 느끼는
애정과 고마움과 어떤 역경이라도 고즈넉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 배어 있었다. 신부의 그런 표정이 너무나 눈에 익었다. 그것은 바로 능바오 여인들의 모습이었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그리고 아마도 능바오의 모든 여자들은 그런 미소 속에 다가온 역경,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경을 헤쳐나가려고 발버둥치며 깊은 상처를 남기기보다 세월의 흐름에 도움을 받아 그런 역경이 그냥 흘러가도록 했으리라.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 세월이 능바오 여인들에게 심술을 부려 노년의 병마를 가져오기 전 그들은 인생의 무대로부터 우아한 퇴장을 택했다.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시할머니는 말년에 음식을 줄였고 시어머니는 의사가 말년 병석에서 산소 호흡기에 부착을 권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남편에게 눈빛으로 애원했었다. 그래서 능바오 여인들은, 아니 한반도의 많은 여인들은 여인으로서 가장 우아한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없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 삶의 종말을 택할 수 있는 여인들은 어떤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일 것이고 그런 높은 경지가 이어져 내려와 강인하고 슬기로운 한국 여인의 전통이 이어졌으리라고 심여사는 마음속으로 결론지었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심여사는 사념에서 벗어나 식단에 시선을 보내며 흐뭇한 기분이 되었다. 그녀는 가장 수준 높은 결혼식을 보았다고 자신했다. 역시 삶의 질은 돈과는 관계없음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오히려 반비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사회자의 말이 들려왔다. 신랑이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순간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랑을 향해 사회자가 다시 말했다. 만세 삼창을 안 하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신랑이 느꼈을 난감함은 심여사보다 수십 배 더했을 것이다. 심여사는 당장 쫓아나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젊은 사회자를 말리고 싶었다. 그 젊은이가 살벌한 인생살이 속에 그나마 남아있는 귀중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잘난 체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요즘 젊은이들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무심한 듯한 미소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심함, 손윗사람에 대한 무심함, 예의에 대한 무심함, 사회 규범에 대한 무심함. 머뭇거리던 신랑이 마지못해 만세삼창을 했다. 천박한 가벼움이 모든 고귀함, 초등학생들의 순진함과 신부의 겸손함이 이루어낸 고귀함을 산산조각 내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심여사에게는 견디기 힘든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오래간만에 흐뭇함에 젖었던 심여사를 잔인한 현실로 되돌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녀가 돌아온 현실은 혐오스러웠다. 야간 경비직을 남편에게 제안한 아들과 그 제안으로 괴로워할 남편의 모습이 또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심여사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가장 품위 있었던 결혼식이 단숨에 추락했듯이 그렇도록 단란했던 자신의 가정이 자칫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로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순간 며칠 전 딸네 집에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며 소개를 부탁한 친구 생각이 떠올랐다. 심여사는 결혼식이 끝난 뒤 그 친구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3. 성환 씨는 현재 제3당의 부총재직을 맡고 있는 도만석과의 약속 시간 30분 전에 약속 장소인 당사 근처에 도착했다. 시간을 때우느라 20여 분 동안 당사 근처를 맴돌다가 약속 시간 10분 전쯤
당사 안으로 들어갔다.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는 비서가 그를 도만석 사무실 옆 부속실 격인 대기실로 안내하였다. 대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성환 씨는 벽 쪽 선반 위에 놓인 사진들의 시선을 보냈다. 재무부 관료 시절, 당시 권력자에게 브리핑하는 사진, 은행장 시절, 은행 신축 건물의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하는 사진, 재무부 장관 시절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는 사진, 그리고 엉터리 삼류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사진. 성환 씨는 그러한 사진 속에 꼭 있어야 할 사진들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음이 나왔다. 재무부 관료 시절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은 대가로 무자비하게 우려먹은 거액의 뇌물과 황금알을 낳는 그의 도장 찍는 모습, 은행장 시절 대출 대가로 대출 금액의 1%에서 5%까지 커미션 쪼로 착실하게 야금야금 받아 챙기는 모습, 재무부 장관 시절 걸핏하면 밤낮으로 금융기관장들을 소집하여 헤어질 때면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챙겨 넣은 돈 봉투 때문에 뒤뚱거리며 차에 올라타는 모습, 그리고 현 정권 초기에 뇌물 수수죄로 걸렸을 때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때가 되어 귀국하기 바로 전날까지 일본의 최고급 골프장에서 유유자적 놀다가 공항에 귀국할 때는 들것에 실려 중환자로 둔갑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성환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성환 씨는 계속 생각을 했다. 그가 하는 일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어야 했으며 그가 받아들이는 대가는 일정했다. 현금이나 수표 뭉치.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이었다. 첫째, 계량화에 있어 특히 그는 백분율의 부호를 좋아했다. 여신 대출금의 몇 퍼센트, 구입 가격의 몇 퍼센트, 수익 예상금의 몇 퍼센트 등. 둘째는 11조가 아니고 17조의 원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억지를 써 우려낸 돈의 7알은 다른 사람에게 뿌리고 나머지 3알만 자신이 챙긴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가들, 검찰을 포함한 사정기관들, 그리고 언론인을 포함한 여론 조성계층이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는 걸어다니는 다이너마이트 행세를 하는 입신의 경지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가 폭발하면 17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모조리 다치게 되므로 그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이너마이트는 우리를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만들었다고 법정에서 소리친 어느 국제 테러리스트를 연상시킬 만했다. 도만석의 출신 배경은 어떠했는가? 청년 시절 무슨 책을 읽었으며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는가? 어떻게 최소한의 정의감과 윤리감각마저도 버리게 되었는가? 그를 출세시킨 인생 철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돈의 위력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강요로 입각하기까지의 출세 과정은 어떠했는가? 정치계에 입문하여 또다시 어떤 변신을 시도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20세기 말을 전후한 한국 사회상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었다. 한마디로 도만석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전설적 인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끝없는 연구 대상이 될 것이고 이 시대가 배출한 성공적인 인물의 최적 표본이 될 것이다. 성환 씨는 씁쓸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성환 씨는 문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비서가 문을 잡고 있고 뒤이어 도만석의 모습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언제나 젊은이의 팔팔한 걸음걸이를 보이던 도만석이 다소 어렵사리 왼발을 옮겨놓고 있었다.
성환 씨는 그가 소파에 앉기를 한참 동안 기다렸다. 그가 소파에 앉자 성환 씨도 따라 앉았다. 도공, 다리 어떻게 된 거야? 성환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도만석이 장관을 지낸 사람이라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들 간에도 공이라는 명칭을 붙여왔으므로 성환 씨도 그렇게 불렀다. 소식 못 들었구먼. 석 달 전에 새벽 골프 치다가 쓰러졌어. 그놈의 새벽 골프가 문제였지. 당 총재가 새벽잠이 없어 새벽 골프를 좋아하니 안 나갈 수도 없고. 경미한 뇌졸중이라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은 듯 했고 또 도만석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아서 성환 씨는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다. 뇌졸중이었나? 그렇지 뭐. 그래도 경미하길 다행이지. 원래 고혈압이었나? 혈압은 좀 높았어. 혈압약을 상복하고 있어서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그 전날 밤 젊은 정치부 기자들 기분 맞추느라 폭탄주를 6잔이나 하고 잠도 못 자고 나갔으니. 그때 비서가 차를 가지고 와 그들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다. 성환 씨는 눈을 돌려 벽 쪽 선반 위에 놓인 사진들의 시선을 보냈다. 그거 다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야. 비서가 나가자 도만석이 턱으로 선반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저 따위 사진 찍느라고 허풍을 떨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네. 도만석이 쭉 뻗은 자신의 왼쪽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다. 그래, 지금은 어때?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 빨리 손 쓰지 않았으면 죽었거나 완전히 반신불수가 될 뻔했다네. 그래도 다행이군. 워낙 의술이 좋으니까 곧 완쾌될 거야. 완쾌된다 해도 이젠 반쪽 인간이라고 봐야지. 두 번째 터지면 치명적이래. 그래, 자네는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도 반쪽 인간이야. 정년 퇴직을 하고부터는 할 일 없이 소일하고 있지. 왜 자네가 반쪽 인간이야? 겉보기에 환갑지난 노인네로 보이지 않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정년 퇴직하면 제일 먼저 자식들이 반쪽 인간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 도만석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성환 씨의 복잡한 심정을 다소 알아차린 듯 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만나자고 했어? 도만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 뭐 별일 아니고 내 며느리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혹시 도공 주위 사람 중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해서 찾아와 봤어. 며느리가 보험을 한 지 얼마나 됐어? 한 반년 되어가. 괜히 부담 갖지 마. 애비 된 도리로 도와주려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야. 며느리가 그냥 소일 겸. 도만석의 뇌졸중을 대한 후 일체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으나 며느리와의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 한 말이었다. 반년밖에 되지 않았으면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야. 보험회사에 실력을 보여야 대접을 받을 수 있어. 며느리를 나한테 보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줄게. 내가 비록 이렇게 반쪽 인간이 되었지만 아직 괄시받을 처지는 아니야. 내일이라도 나한테 전화 먼저 하고 찾아오라고 해.
하찮은 일에 도만석이 보인 적극성이 너무나 놀라웠다. 도만석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이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성환 씨는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리 어수선한 세상일지라도 엉터리 장관직이라도 거쳤으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곧이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며느리가 취직한 회사 이름을 물은 후 비서를 시켜 그 회사 사장과의 전화 통화를 부탁해서 통화가 됐을 때 도만석이 한 말. 내 고향 형님이신데 과거 지점장 할 때 크게 도움을 주신 분이고 내가 꼭 은혜를 갚아야 할 처지라고 한 말에 다소 놀랐다. 성환 씨에게는 재무부 장관 시절 국장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며느리를 당장 자기에게 보내라고 다시 당부했다. 고마워. 바쁜 시간 내줘서 내일 며느리가 도공에게 연락하도록 조처할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이런 일일수록 생각날 때 해치워버려야 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지. 성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공은 많이 변했어. 소파에 앉은 도만석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성환 씨가 말했다. 반쪽 인간이 된 내 외모가? 아니, 뭐라고 할까? 인생관이라고 할까? 인생관? 도만석이 선체 그를 부축하고 있는 성환 씨를 쳐다보았다. 재무부 장관이 되기 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아?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면서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장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어. 결국 목적을 달성했지. 성환 씨가 그를 부축해 문 쪽으로 한 발 한 발 옮겼다. 도공은 이젠 뭘 할 거야? 일단 회복을 해야지. 시간 문제지. 완전 회복할 자신이 있어. 그 다음엔 뭐 할 거야?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문 옆에 섰다. 도만석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졌다. 장관은 해봤으니 이제는 총리 자리 한번 차지해야지. 문 앞에 서서 마치 비서가 들으라는 듯 성환 씨를 보며 말했다. 농조로 한 말인가 싶어 성환 씨는 그의 눈을 보았다. 전혀 농조의 기미가 없었다. 다음 순간 도만석이 호탕하게 웃었다. 도만석은 갑자기 다시 전형적인 정치인이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환 씨는 도만석의 적극성이 가져온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치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8년 전 IMF를 당했을 때의 충격과 흡사했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도만석이 오히려 위선자들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가장 솔직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다. 자기 힘으로 고치지 못할 사회상인 이상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상대한다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불평하며 정력을 소비하는가. 주어진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인생, 특히 좋은 노년 인생의 비결인 듯 했다. 4. 도만석과 헤어져 집으로 간 성환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만 세워놓고 남부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도만석을 만나러 갈 때와는 사뭇 다른 기분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달리는 버스의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을 대하면서 그는 흐뭇한 회상에 젖어들었다. 혼주인 성백준과 얽힌 여러 일 중에서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이 주둔한 초등학교 건물에 다른 친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성백준과 둘이서만 몰래 들락거렸던 때가 떠올랐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할머니를 더욱 기쁘게 했던 그 일은 초등학교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미군들의 양담배 꽁초들을 주워다가 할머니 담배통에다 까놓았던 것을 말한다. 장죽 담뱃대에다 담뱃가루를 담고 불을 붙인 다음 엄지로 꼭꼭 누지르시며 할머니가 지으셨던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다. 할머니의 투박하게 갈라터진 엄지, 자신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던 할머니의 그 엄지는 지금 생각해보니 불붙은 담배를 누르느라 터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훨씬 이전에, 아마도 시집 온 후부터 험한 들일이나 집안일을 거두시느라 터졌을 것이었다. 할머니가 노년을 맞이해 그러한 고육이 또 다른 여자인 어머니에게 넘어가면서부터 젊은 시절에 고생한 기억을 담뱃불로 불사르셨으리라. 그래서 노년이 능바우 여인들에게 찾아올 때쯤이면 나쁜 기억은 담뱃불로 태워버려지고 젊은 시절의 미소만 남아있게 마련이었을 것이다.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할머니의 미소처럼. 성환 씨는 저녁 7시경 오산 시내에 사는 혼주 성백준의 허름한 단독주택에 도착하였다. 거실에서는 혼주를 비롯해 남자들만 모인 술자리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성환 씨는 그곳에 모인 10댓명의 친척들 사이에 앉았다. 그리고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눈여겨보았다. 능바우 특유의 배추전과 묵무침이 특히 입맛을 끌었다. 배추전을 양념장에 찍어 먹은 다음 육수와 배추김치와 김을 섞어 양념장에 무친 묵을 먹어보았다. 성환 씨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여 늘 배를 골았기 때문에 파전과 배추전이 그때는 맛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다. 지금도 역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 콩가루를 묻힌 국수에 다진 쇠고기와 잘게 썬 호박으로 조미를 한 칼국수가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맛을 보았다. 능바우 여인네들만이 낼 수 있는 바로 그 맛이었다. 그는 먹는데 정신이 없어 주위에서 마치 싸우듯 왁자지껄 떠드는 능바우 남정네 특유의 소리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내가 요새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 생긴 공공근로 사업에 나가는데 괜찮더라. 공원 안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인데 별로 힘도 들지 않고. 옆에 앉은 성백준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떠들썩하던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성환 씨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다. 무겁고 긴 정적이 방 안을 지배했다. 나이는 2살 아래지만 성환 씨보다 2학년 아래이고 성백준보다 1학년 아래인 종손이 눈을 치켜 떴다. 백준아재, 고만둬요. 에이씨, 고만두란 말이요. 종손이 비운 술잔을 상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와, 내가 뭐라 했는데. 와, 공공근로 사업에 나가는 게 나쁘나? 성백준이 머쓱해하며 말했다. 백준 아재,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나 말이요. 고만두라면 고만둬요. 에이씨. 종손이 다시 소리쳤다. 자가 왜 나한테 저리 소리치고 야단이고. 그 얘긴 하지 말란 말이요. 종손이 다시 소리쳤다. 그는 연거푸 소주를 따라 마셨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선을 그에게 보냈다. 그 순간 성환 씨는 그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아챘다. 아무리 늙어빠진 노인이라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머슴이나 하던 일을 능바우 양반이 어찌할 수 있느냐 하는 질책이었다. 굳은 일은 몽땅 여자들에게 떠맡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빈둥빈둥 먹고 노는 전형적인 능바우 남정네의 심리 상태였음을 성환 씨는 깨달았다. 방 안의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옆에 앉은 혼주의 모습에 시선이 갔다.
성백준이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후 동네 뒷산의 철탑에서 투신하려다 갯값이라도 하고 죽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었던 일이 기억났다. 역시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이 좌절된 또 다른 친구가 농약을 먹고 자살한 지 한 달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떻게든 성백준을 도와주고 싶었다. 성환 씨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소리나게 상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내주부터 아파트 야간 경비직을 맡기로 했다.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모두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에게 시선을 보냈다. 집에서 놀면 뭐할 끼고 노인네가 그런 일이라도 해야지. 성환 씨가 별것 아니라는 투로 다시 말했다. 자기 의사와 달리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불쑥 내뱉은 그 말로 복잡했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느낌이 들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우째 일하려고 갑니까? 종손이 말했다. 밤잠도 없는 노인네한테 안성맞춤인 직업 아이가. 낮에도 별 할 일이 없고. 손자들하고 놀면 안 됩니까? 손자들이 노인네하고 놀락하나. 니도 기억하제? 우리들도 능바우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환갑지난 노인이 거처하는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잖나. 냄새난다고. 그때는 목욕도 못했지만 이제는 자주 해 냄새가 안 납니다. 대신 요새 애들은 우리 어릴 때보다 후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나. 우리처럼 밭에서 똥냄새 맡고 자라지 않아 더 예민한 기라. 성환 씨의 말에 공공근로사업에 나간다고 나이 어린 종손으로부터 퉁을 맞았던 성백준이 웃었다. 뒤이어 모든 사람이 따라 웃었다. 무겁던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어릴 때 고향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다. 너희들 보험 들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며느리가 보험회사에 취직했다. 성환 씨가 별것 아닌 일처럼 말했다. 보험회사에 무슨 일로요? 성백준이 물었다. 주부 영업사원이지. 그 나이에 뭘 하겠노. 그러나 이번에 찾아온 정적은 아주 가벼웠고 짤막했다. 능바우 남자들이 술 덕분인지 고리타분함에서 좀 깨어난 덕분인지 그건 성환 씨로서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느지막하게 혼주집에서 나왔다. 택시가 잡히지 않자 누군가 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를 물었다. 6km 정도라고 했다. 종손이 다른 사람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성환 씨는 6.25 전쟁 당시 그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멀건 나물죽 한 사발만 훌훌 먹고 능바우에서 상주읍까지 매일 20리길을 뛰었던 때를 떠올렸다. 성환 씨는 뛰기 시작했다. 앞서가던 종손을 지나치자 종손도 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뒤따랐다. 나물죽을 먹어야 잘 뛰는데 너무 많이 먹었다. 성환 씨가 옆에서 뛰는 종손에게 말했다. 그때 지는 금세 배가 꺼질까봐 책보자기 끈으로 허리를 힘껏 졸라매고 뛰었지에. 종손이 말했다.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는데. 잠시 침묵 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뛰었다. 참 우리 가난했다 그제. 성환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예, 참 가난했심더. 찢어지게 가난했지에. 그런데 왜 자꾸 그때가 그리워지지? 나도 모르게 심더. 그들은 뛰기를 멈추었다. 아마도 배고픔이 뭔지 잊어버려 그런갑다. 그럴 깁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무슨 일이든 못하겠나. 야간 경비직을 염두에 두고 마치 종손의 동의를 구하듯 성환 씨가 말했다. 데모가 대부 야간 경비직 한다는 거 압니껴? 종손이 앞에 시선을 둔 채 성환 씨에게 물었다. 종손이 말한 데모는 아내를 의미했다. 아직 모르고 있다. 알면 절대로 못하게 할 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요. 성환 씨는 종손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 것을 확인했다. 아내는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다. 나도 알고 있다. 어떻게든 설득해봐야지. 성환 씨는 아내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5. 1시간 반쯤 후 성환 씨는 오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막차를 타고 서울 남부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다. 아내를 설득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술도 깰 겸해서 싸늘한 밤공기를 맞으며 아파트까지 1시간 정도 밤거리를 걸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이미 잠들어 있을 아내는 내일 설득하기로 했다.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기가 쉬운 일은 아닌 듯 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 그곳에서 아내가 7살 된 아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알려주던 30년 전 어느 날이 떠올랐다. 아들이 올라탄 2발 자전거를 잡아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넘어질 때는 자식보다 심하게 넘어져도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을 성환 씨는 아파트 베란다 유리문을 통해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그곳에 서서 본 것이 또 있었다. 아들이 엉성하게 던지는 야구공을 구부리고 앉아 받으려다가 받기는커녕 공을 주우러 다니기에 급급했던 아내의 젊은 모습이었다. 바로 이틀 전 야구공을 던질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하느냐고 자신에게 아내가 물었을 때 자전거 타기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에게 야구공 던지는 법까지 가르치려고 그랬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다친 손목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아들이 애비를 닮아 운동에 소질이 없다. 그러니 아들 운동에 신경을 써봐야 다른 아이들만큼 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위안의 말이라도 해줄 수 있었건만 오히려 자업자득이라고 아내에게 핀잔을 주었던 30년 전의 그날이 바로 어제 일처럼 또렷이 성환 씨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참 한심한 놈. 어떤 어머니인데. 성환 씨는 속으로 아들을 탓했다. 자신만은 황혼기에 접어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순간 성환 씨는 누가 뭐래도 야간 경비직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다른 일을 찾기로 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예상대로 모두가 잠들어 있는지 불이 꺼져 있었다. 성환 씨는 침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갔다.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소리를 죽여가며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침실에서 살짝 빠져나와 욕실로 가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했다. 다시 침실로 들어와 아내가 잠든 침대 옆자리로 가서 누웠다. 혼사댁 저녁 분위기는 어땠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좋았어. 왜 아직까지 안 잤어? 내가 깨웠나? 아니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아내가 말을 질질 끌었다. 왜? 무슨 할 얘기가 있어? 성환 씨가 어둠 속에서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손으로 더듬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과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편의 이해를 구할 때만 하는 아내의 행동이었다. 저, 저, 오늘부터 옆 동네 빌라에 가서 일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뭐야? 성환 씨는 침대에서 벌떡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내가 누워있는 곳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 집은 애가 하나 있는데 아주 귀여워요. 젊은 부부도 아주 좋은 사람이고요. 친구 딸이기도 하지요. 성환 씨는 상체를 침대에 털썩 뉘었다. 기가 막힐 일이었다. 아내가 가사 도우미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성환 씨는 문득 아들이 제안한 야간 경비직을 자신이 맡기를 두려워할까봐 아내가 먼저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한 늙은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몸을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도 다음 주부터 야간 경비직을 하기로 했어. 성환 씨는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결심을 뒤집으며 천장 쪽에 시선을 둔 채 말했다. 잘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해야 건강에 더 좋대요.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정적이 찾아왔다. 그 정적은 한 여인, 가정의 평온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능바오 여인의 무엇보다 강한 의지로 느껴졌다. 내가 경비직을 맡지 않을까봐 당신이 빌라 일을 시작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야간 경비원에게는 건물 근처에 있는 서민 아파트를 무료로 빌려준다고 했어.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리로 이사가요. 손자 새끼들과 떨어져 있으려니 섭섭하군. 손자들은 가끔씩 보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당신과 나는 밤낮을 바꿔 일하게 됐잖아. 우리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겠어. 우리도 가끔 보는 것이 좋아요. 아내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혼사댁 음식은 어땠어요? 잠시 후 아내가 성환 씨에게 물었다. 능바오식 배추전과 묵이 아주 좋았어. 나도 내일 빌라에 가서 배추전과 묵을 해줄까 봐요. 아주 좋아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당신은 능바오 남자라 좋아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능바오 여자들이 만든 진짜 배추전과 묵은 누구나 좋아할 거야. 나는 진짜 능바오 여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능바오 여자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촌여자로 보여요? 아내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젊은 시절에 들었던 장난기 섞인 아내의 웃음소리였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맞벌이 부부였어야 했어. 전업주부로 일생을 보내기에는 당신은 너무 아까웠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간 나면 영화도 보고 맥주집에도 가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휴가가 주어지면 해외여행도 가요. 당신은 어디 가고 싶어요? 이집트. 그곳에서 뭘 보고 싶어요? 피라미드를. 피라미드는 영원이야. 거대한 영원이야. 어느 시인은 거대함과 절망감이라고 했지. 저는 파리에 가고 싶어요. 그곳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느긋하게 낮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저녁에는 뭘 할 거야? 저녁에는 샹젤리제 노천 카페에서 백포도주에 굴을 먹을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바쁘게 사는 행복한 사람들을요. 아내의 말은 잠시 멈춰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물론 내 옆에는 당신이 있겠죠. 당신도 생굴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한 다즈는 거뜬히 먹을 수 있어. 저는 반 다즈는 먹을 수 있어요. 아내가 성환 씨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우리 이제부터 더치페이 해요. 아내의 웃음 섞인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이 들려왔다. 갑자기 더치페이는 왜? 생굴 값 차이 때문에? 성환 씨는 아내를 품속에 꼭 껴안아 주었다. 홍상아 작가님의 단편소설 능바오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